나 여기서 하나 고발할 게 있어요. 고발하세요. 트럼프가 집권을 할 건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네.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만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뒷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어처구니 없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죠. 왜 어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97세대 대표주자 중 한 분입니다. 개파 탈피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대표적 소장파 박용진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살이 좀 빠지셨어요. 우리 송 기자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야전 취재 기자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벌써 한 게 15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앵커를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또 이 스튜디오 나가면 또 그 느낌 예.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인사할 때 이 사람 맞구나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활동을 슬슬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약간 말도 안 되는 원칙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오래 머물 곳인지를 결정하는 건 칫솔이냐 없냐. 칫솔이 있냐. 그거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칫솔을 그냥 갖다 뒀으면 그래도 좀 오래 내가 있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하고 나서는 양복을 이렇게 되면 세미로 간편하게 입지 않고 정장을 하고 다니면 그 진짜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딱 넥타이 하시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약간 반은 발을 들이고 반은 발을 안 들였다고 봐야 되나요? 예, 재킷을 입으셨으니까. 여기 오는데 그게 스웨터만 입고 올 수는 없어서 그냥 걸치긴 했는데 청바지에 운동화에 가볍게 하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일은 정치는 계속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정치는 계속 할 거니까 늘 암중무색은 하지만 지금 뭐 정기적으로 또 뭔가를 해야지 하는 칫솔을 둔 곳과 양복을 챙겨 입을 일은 아직 없습니다. 조만간 이제 어딘가에 칫솔을 두실지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그 설암 진단 받고 수술하셨잖아요. 네,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오시기 전에 건강 괜찮으신가 걱정을 했는데 어떠세요, 건강은? 1년 됐고요. 그 설암이 되게 재발률도 높고 이제 다시 재발하면 되게 치명적인 암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걸려서 수술 받고 상당 기간은 주변에 안 알렸고 그래서 저희 보좌진들도 잘 몰랐었어요. 보좌진도 몰랐어요. 예, 설암 수술을 끝내고 그 경선을 치르던 중이라서 맞아요. 아프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할 시기였고요. 또 뭐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경선하고 배제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주변이 다 힘든데 나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정기검진 2번 하고 봤는데 아직 괜찮다. 그러나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암은 5년까지는 봐야 되고 2년, 3년째가 제일 위험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걸리기 전에는 암에 대해서 사실 뭐 아무 느낌 없었고 또 설암이라고 하는 그 암은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뭐 약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격려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하셔서 잘 뭐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뭐 수술 이후에 다른 치료 이런 건 없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사실은 이렇게 몸도 아플 때 정치적으로도 참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뭐 비명계 대거 공천 탈락 이건 이제 비명에서의 상징적 이제 인물처럼 보도가 그때 많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때와 관련해서 수차례 이제 사과를 들으셨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방송도 나왔고. 그때 뭐 섭섭한 뭐 1%도 안 남으셨어요? 사과 듣고 나서. 저도 사람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정치를 네. 할 거고 앞으로도 또 정치하러 나왔고 정치는 대의 명분을 우선해야 되고 네. 사사로운 감정을 거기서 표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손 내밀고 네. 어떻게 보면 만나자고는 거기서 먼저 했지만 네. 그래 뭐 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먼저 손 내밀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복무해야 돼. 그리고 민주당이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이제 박용진이 그 통크네. 저 사람 그래도 뭐 저 그런 게 있네. 넓게 보내. 이런 느낌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앞세워서 얘기를 한 거죠. 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나. 뭐 악연에 붙잡혀 있으면 새로운 인연 어떻게 쌓겠나. 네.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저희 나는 정치다에 출연을 하셔서 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연을 털었다고 하던데 그게 개인적인 인연의 문제이냐. 왜냐하면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불법성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잘못을 묻어두고 가는 것이 정치나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사진 찍는 자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 나가서 그 말씀하셨던 그런 선거에서의 불법성 뭐 의혹 뭐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는 자리로 갈 거냐 네. 아니면 그 다음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만 만들고 할 거냐 그렇게라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낙연 총리가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어떤 해법 또 뭐 노력 이런 게 있으시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네. 이번 열리게 될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의 국민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승리를 하는 대의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서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적했었던 이 당내 공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을 수도 뭐 없었을 수도 있고 한 부분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낙연 전 총리도 이제 통합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내 인사들한테도 네. 더 쏟아야 되고 이낙연 대표와 당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의 이낙연 전 총리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정치에 동시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엄청 이제 각을 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제 갈등이 굉장히 깊어 보이고 가령 야권 통합의 얘기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로 있을 경우에는 할 역할이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네. 절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죠. 네. 그러니까 많은 변화무쌍함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더 노력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독대할 때 네 차례나 의원님 역할 관련해서 이제 역할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 어떤 역할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계속 저도 나중에 다시 영상을 보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역할 얘기를 계속해서 네. 기자들이 계속 그 문제만
주목을 하던데 네네. 더 제가 뭐 별로 그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와 관련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도 별거 없지만 역할에 대한 미주알고주알도 큰 의미가 없는 자리.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제가 뭘 역할을 맡을 것도 없고요. 네.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민주당 안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난 총선에서 아픔 겪었던 당내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 관계, 그분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뭐 저 혼자 무슨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인터뷰 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박용진이 이제 민주당의 진보, 네. 민주당의 이제 왼쪽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속세에서도 나는 반대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는 거고요. 또 그 이제 2030 세대들을 향해서도 단순한 이벤트 몇 개가 아니라 네. 그들의 미래 자산에 대한 고민,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부펀드에 대한 고민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뭐 왼쪽 중도 보수를 선언하고 그랬으니까 왼쪽이 더 텅 비겠죠. 그래서 제 역할은 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지금 무슨 구체적인 직책에 대한 이야기, 뭐 네.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의원님이 그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함께하는 네. 이제 그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더 왼쪽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들릴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이 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왼쪽에서의 역할이라는 건 뭐 정책이라든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어쨌든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 자리와 역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박용진이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뭐 AI 고속도로 그리고 전태일이라고 네. 하는 그 두 개의 화두를 제시한 적이 있거든요. 전태일 무슨 뜻이냐면 네. 전태일 열사가 70년대에 분신하게 된 계기가 너무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네? 근데 이거 왜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걸 다 배제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해서 쓸모없는 근로기준법과 자신의 몸을 같이 불살라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 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라고 기는 우리 이 방송국이 또 엄청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마치 뭐 고용계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뭐 그 이제 용역계약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불려가면서 사업자로 불리면서 네.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할 거고 우리 사회적인 안전장치 같이 만들어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이 800만이 넘는 이 그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이 800만의 이 시대 전태일들에게 누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AI와 관련해서도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AI와 관련해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다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그 진행했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3조를 기금 마련하겠다고 한 거예요. 알리바바 마이는 시진핑 만나고 나서 220조 수년 내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네. 미국의 스타게이트 기금 마련은 740조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3조짜리 얘기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런 미국이랑 중국이 했었던 그런 정도의 규모의 웅대한 계획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라고 네. 불리는 그 인터넷 망을 깔 때 그때 계획이 그 1년 예산을 향후 10년 동안
붙겠다. 그러니까 그때 1년 예산이 77조 4천억 원이었는데 네. 향후 80조를 네. 10년 동안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년 예산이 650조 정도 좀 넘으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650조. 그럼 미국의 규모랑 중국의 규모에 거의 대등한 규모를 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엔 그 산업화는 가장 늦었지만 정보화로 가는 길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 네. 그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지금 AI 고속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랜드 비전을 마련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또 박용진이 하나하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전태일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좀 하실 거라는 얘기로 저는 좀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AI 고속도로 처음에 들었을 때는 AI 고속도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과거 이제 DJ 정부 시절에 이 고속도로를 깔았던 이거를 이제 조금 네이밍을 바꿔서 이렇게 AI 고속도로라고 지으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벤처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즉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투자와 또 기업 지원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전 10년 동안에 그 시가총액 30위 이내에 없었던 기업들, 뭐 네이버도 그렇고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또 뭐 게임 회사들 이런 데가 막 들어서고, 그쵸. 한국의 제조업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터넷 상황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 1위 정보화 세계 그런 국가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모범 국가로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AI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잘해요. 그 원초적인 기술 개발에는 많이 늦었지만 그 뭐 적용하거나 적응시켜내는 거, 네. 대기업들이 적용하는 데는 정말 빠르게 잘하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뛰어나게 해서 이번에 CES 2025년 CES에서 네. 혁신상의 절반을 한국 스타트업들이 휩쓸어 버렸거든요. 여기 잘해요.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네. 이거를 지원하는 그 어떤 시스템, 네. 사회적인 준비, 국가적인 뭐 전략적 지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좀 지원을 해서 양쪽 날개를 달아서 홀홀 날 수 있게 하자. 그 DJ 정부 때 이런 투자로 저희가 이제 IT 강국이 되면서 그럼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도 마련되고 엄청 급성장을 하기 했으니 어떤 그런 토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이 계획을 쉬시는 동안 세우셨는데요. 뭐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자꾸 만나고요. 저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뭐 국민 통합, 국가 안보, 그리고 뭐 국민 미래 자산, 이렇게 뭐 삼국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자기 나름의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뭐 경제 그리고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 2기 1기 때도 참 저희가 도전을 면치 못했는데 힘들었고, 근데 2기 때는 전부 국가 상황 때문에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이 걱정이 되고. 여기서 하나 고발할 게 있어요. 고발하세요. 트럼프가 집권을 할 건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만나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발표도 했어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그 뒷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처구니 없고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죠. 왜 어떤? 대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저기 아들하고 트럼프 아들하고 잘 안다며 그 자리 한번 마련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참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냐면 대한민국에 외교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뭐 안보 전략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될지 50%잖아요. 해리스가 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지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 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기에 외교부가 다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국정원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다 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면 잽싸게 가서 선대고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업 총수한테 얘기해요. 그다음에 모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안보 라인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군사 안보가 있고 외교 안보가 있는 건데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불안해 죽겠고 쿠데타이나 동원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든데 지금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이른바 외교망에서 트럼프라고 하는 지난 10년 동안의 실세와 전혀 이 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이면 저는 진짜 끔찍한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세상에 기업 총수한테 전화해서 그거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수준이면 네. 큰일 난 거죠. 미국 대사는 미국에 가 있는 한국 대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 공식적인 라인의 외교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민간 영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공공 외교를 좀 하자 이래서 이런 것도 만들기는 하는데 인간 관계를 통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그렇게 경제 CEO도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건 서브지, 서브. 그쵸. 보조를 분류가 해야죠.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에는 아니 뭐 그 필요하면 예술인들까지 문화인들까지 그쵸. 다 기업인들까지 다 동원되고 협조를 해야죠. 같이 도움을 얻어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을 고민하는 직업적인 관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네. 반증이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공식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면 그걸 일단 이게 가동하는 아마 게 필요하죠. 이게 아마 정권을 바꿀 때마다 네. 사람들 갈아치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을 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정원도 정권 바뀌면 싹 물갈이하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교부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사실은 부처가 군부도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죠. 군부도 확 그래요. 유일하게 권력 잡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경제를 잘 모르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잘 모르니까 경제 관료들은 계속 남아가지고 기재부 관료들은 계속 이제 국가를 쥐고 네. 가거든요. 근데 그 다른 안보, 외교, 군사 안보 라인 여기는 지금 다 흔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